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의 유족이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차원의 조사나 수사가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유족들은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도 군 수사단의 방패막이로 느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원어민 강사 모임을 시작으로 한 집단 감염이 확산하면서 관련 확진자가 130명을 넘어섰습니다. 성남시가 음성이라고 거짓 보고한 강사를 수사 의뢰한 가운데 유치원과 초등학교 70여 곳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야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로 꼽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하고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민주당의 예비 후보 등록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은 다음 달 5일까지 단일화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한 가운데 청와대의 검증 책임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증 책임자들의 경질 등을 요구하고 나섰고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책임론이 나왔습니다. 배달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듣던 가맹점 주인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자영업자들이 쿠팡 이츠의 불공정한 약관이 원인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수도권 곳곳에서 국지성 기습호우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장마는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돼 39년 만에 가장 늦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상청은 장마 기간 게릴라성 호우가 잦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권 도전설이 나오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임기를 반년가량 남기고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서 일단 말을 아꼈지만 출마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장직을 내려놓고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대선 출마 의사가 있으십니까요? 제가 지금 사임하는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D-254일, 내년 3월 9일 대선이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렇듯 잠룡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은 야권의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출사표를 던집니다. 대권 도전에 나선 이유 등을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민의힘에 복당한 홍준표 의원도 같은 날 비전 발표회를 열고 경쟁에 뛰어듭니다. 여권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다음 달 1일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기본소득 등 정책 청사진을 함께 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낙연 전 대표 역시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보 간 연대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또 다른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단일화에 전격 합의한 겁니다. 다음 달 5일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선출 마지노선은 각각 9월과 11월, 이른바 제3지대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내년 3월 9일 본선에 앞서서 예선 전부터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럼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최재형 원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하면서 구체적인 대권 도전 의사도 밝혔습니까? 네, 오늘은 사의만 표명했고 구체적인 대권 도전 의사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야권의 잠재적인 대권 주자로 꾸준히 거론됐던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건 오늘 아침 출근길입니다. 최 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유영민 비서실장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는데요. 거치 관련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원장의 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장직을 내려놓고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사임 자리에서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는데요. 숙고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덧붙인 만큼 조만간 정치 참여 선언과 그 배경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일 대선 출마 선언이 예정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현 정부에서 임명된 사정기관장이 야권에 합류하는 두 번째 사례가 되는데요. 여권에서는 벌써 불편한 기류가 감지됩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민은 달갑지 않게 생각할 것이라며 견제구를 날렸고, 최문순 지사는 오늘 아침 기자들과 만나 최 원장이 감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는지부터 따진 후에 사표를 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태민 기자, 민주당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진 것 같은데 오늘은 처음으로 후보 간 단일화 움직임이 있었죠? 네, 경선 일정을 둘러싼 내홍을 힘겹게 매듭지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사흘간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는데요. 여기에 발맞춰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처음으로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 두 주자의 후보 단일화 방침이 공개됐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정권 재창출의 소명으로 깊은 대화와 합의를 통해 7월 5일까지 먼저 저희 둘이 하나가 되고 민주당 적통 후보 만들기에 장정을 이어가 국민과 당원, 지지자 여러분의 염원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두 주자는 정권 재창출에 대한 절박한 사명감으로 도덕적 품격과 경제적 식견 등을 갖춘 좋은 후보를 만드는 일에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여권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는 30일 예비 후보 등록 후 다음 달 1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낮은 지지율에 정체된 비이재명계 주자들을 중심으로 정책 연대와 후보 단일화 바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경선 방식을 둘러싼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기획단은 오늘 오전 첫 회의를 열고 경선 흥행을 위한 아이디어 공유와 외부 위원 인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자, 그리고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에 다시 또 불이 붙었습니다. 야권 공세에 이어서 여권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영끌 투기 논란으로 경질된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을 두고 여권에서도 마찬가지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어제 방송 인터뷰를 통해 청와대가 논란을 신속하게 잘 처리했다면서도 너무 안이하게 인사검증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다며 잘 점검해봐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아침 대구에서 열린 최고위에서도 왜 이런 사안이 잘 검증되지 않았는지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을 돌이켜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이번 논란이 가뜩이나 예민한 부동산 민심을 또다시 자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야당인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또 한 번 실패했다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김기현 원내대표의 최고위원회의 발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김외숙 인사수석의 무능은 이제 국민들에게 짜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김외숙 수석에 의해서 그동안 진행되었던 인사는 망사투성이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권력자가 자신의 측근에 관대할 때 붕괴는 막을 수 없게 된다며 김혜숙 인사수석과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인사검증 책임자들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야권의 공세 속에 민주당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여당이 청와대에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국회의원 전원과 정부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상행동연대는 오늘 오전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 7명은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정부 방역 지침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입은 피해는 헌법상 법률로서 손실보상을 하게 돼 있지만 국회는 전혀 입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원어민 강사들 모임을 시작으로 경기 지역 학원 곳곳에 감염이 번지면서 관련 확진자가 132명까지 늘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학원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원어민 강사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서울 홍대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원어민 강사 관련 감염이 학원을 고리로 번지고 있다는 건데 누적 확진자 몇 명까지 나왔습니까?
네, 일단 지난 19일 이곳 서울 홍대거리에 있는 음식점에서 외국인 강사 6명이 함께 식사를 한 뒤에 관련돼서 감염이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자가 일하고 있었던 경기도 내 어학원 5곳을 고리로 관련 감염이 번져 누적 확진자만 모두 132명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 확진자가 일하던 성남시 어학원에서는 원생을 포함한 누적 확진자가 모두 42명까지 나왔습니다. 의정부에 있는 어학원 2곳에서도 감염이 번져서 감염 규모가 2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그 밖에도 부천과 고양 어학원에서도 원생 등이 확진돼 각각 15명, 23명으로 누적 감염이 집계됐습니다. 성남 어학원의 경우 다른 지점에 있는 내국인 강사가 접촉이 의심돼 코로나19 검사를 안내받기도 했지만 검사를 안 받고도 음성이라고 보고했다가 열이 나자 검사를 받았고 뒤늦게 양성으로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뒤늦게 학원은 폐쇄되고 원생 등 100여 명 가운데 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성남시는 해당 강사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원어민 강사 홍대 모임과 관련해 지금까지 학내 감염 전파 사례로 파악된 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수강생들은 학교에 가면서 감염이 퍼질 우려도 큰 만큼 경기도 교육청은 초등학교나 유치원 73곳의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했습니다. 다른 원어민 강사들을 통한 추가적인 감염도 우려되는 만큼 경기도 교육청은 원어민을 비롯한 어학원 강사들에게 선제적 PCR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외국인 강사발 감염과 관련해서 최근 유행하는 델타 바이러스 확진 사례도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대 거리에서 YTN 정인우입니다. 상반기까지 계획했던 백신 1차 접종 일정이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예방접종센터들은 2차 접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7월 중순까지 재정비 기간을 갖고 하반기 접종을 위한 휴식과 위탁 의료기관 교육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네, 서울 영등포구 예방접종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접종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예방접종센터에서는 오늘 지금까지 500명 넘는 시민들이 예방접종을 마쳤습니다. 지금도 제 뒤로 계속해 예방접종을 맞기 위해 시민들이 몰려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2차 접종에 나선 75살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전국 예방접종센터에서 2차 접종이 계속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부터 30살 미만 장병에 대해서는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5일까지 1차 접종을 마친 39만여 명이 대상입니다. 현재 1차 접종자는 상반기 목표치였던 1,300만 명을 훌쩍 넘긴 1,529만여 명에 달합니다. 2차 접종까지 마쳤거나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얀센 백신을 맞은 경우는 464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어제 1차 접종자는 6명이 늘어나는 데 그쳤는데요. 상반기 1차 접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데다 일요일에 대부분의 예방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이 문을 닫은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방역당국은 3분기 대규모 접종이 7월 하순부터 시작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7월 중순까지는 재정비 기간을 두고 3분기 접종 일정 준비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에 보건소 직원들과 예방접종센터 의료진 휴가 등 별도 재충전 시간도 보장할 예정입니다. 또 3분기부터는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는 만큼 접종 교육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30살 미만 백신 접종 추가 사전 예약도 시작하죠. 네, 그렇습니다. 대상은 30살 미만, 경찰과 소방관 등 사회 필수 인력 중 아직 접종을 받지 못한 11만여 명입니다. 정해진 기간에 사전 예약을 하지 못했거나 혹은 명단에서 빠져 접종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모레인 30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면 됩니다. 방역당국이 재조사를 거쳐 다시 발표한 명단에서도 누락된 대상자는 보건소에 방문해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예약했지만 접종받지 못한 60살부터 74살까지 어르신과 만성중증 호흡기 질환자에 대한 접종 사전 예약은 지난 23일 시작됐는데요. 30살 미만 사회 필수 인력과 같이 오는 30일까지 예약을 받습니다. 이번에 새로 사전 예약한 대상자들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게 되는데요. 다음 달 5일부터 17일까지 1차 접종, 다음 달 26일부터 8월 7일까지 2차 접종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영등포구 예방접종센터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델타 변이가 세계 각국으로 퍼지면서 코로나19 방역 태세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의 발원지로 알려진 인도에서는 보건당국이 코로나 사망자와 확진자 수를 대폭 축소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델타 변이가 퍼진 인도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당국이 집계한 39만여 명의 3배에 가까운 110만 명 이상이라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미국 워싱턴대 의대 보건계량 분석연구소의 분석 결과입니다. 이 연구소 크리스토퍼 머리 소장은 인도에서는 검사가 불충분해 모든 감염병을 3%에서 5%밖에 찾아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지난 4월부터 5월 사이 전파력이 매우 강한 델타 변이가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시설과 장비가 부족한 현지 병원들은 많은 환자를 그냥 돌려보냈고 이들은 코로나 검사도 받지 못한 채 집에서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문가의 분석과 함께 유가족들의 구체적인 증언을 실었습니다. 이 신문은 인도 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델타 변이의 영향을 파악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인도 당국은 지난주부터 성인 무료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등 코로나 대응 성과가 컸다고 평가했습니다. उस दिन आए थे उसके बाद से निरंतर एक गिरावट हम देख रहे हैं और ये जो गिरावट है ये लगभग 90% की हो गई है अगर हम पीक से गणना करें. 인도의 집계 축소는 중남미와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머리 소장은 밝혔습니다. 인도의 사망자 수가 3배보다 더 많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영국 미들섹스대 수학과 무라드 바나지 교수는 혈청학적 분석을 근거로 인도의 코로나 사망자가 공식 집계의 5배일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그는 인도 중앙정부가 코로나 사망자가 적은 줄을 칭찬하고 사망자가 많은 줄을 비난함에 따라 지방정부가 과소 집계에 나섰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됩니다. 많은 부분에서 방역 수칙이 완화됩니다. 네, 변이 바이러스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자칫 확진자가 증가하지는 않을지 우려도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00명대로 줄긴 했는데 아무래도 검사 건수가 적은 주말과 휴일 효과가 반영된 거라고 봐야겠죠? 네, 아무래도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규모는 500명대로 줄긴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 효과가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반면에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600명대 신규 확진자를 보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어제도 주말 효과가 반영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점도 참 특이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어떤 양상을 보면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다소 안정화된 경향성을 보였지만 다시 증가하는 또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언제든지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말 효과를 고려를 하더라도 이전 주말보다는 조금 확진자 전체적인 규모가 좀 늘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전 한 주 전에는 실제로 평일 기준에도 한 500명대를 보인 적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안정화됐다가 잠시 그런 기간을 거친 뒤에 다시 또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양상은 지금 현재의 반영 단계를, 그러니까 어떤 위험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잠시만요. 지금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시작된 것 같은데 먼저 브리핑을 듣고 전문가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주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받으신 분은 1,529만여 명으로서 전 국민의 29.8%에 해당합니다. 이 중에서 접종 완료자는 464만 4천여 명으로 전 국민의 9%에 해당됩니다. 연령대별 1회 이상 접종률은 60대가 83.1%, 70대가 87.5%, 80세 이상에서 78.7%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회 필수 인력 등 2분기 30세 미만 접종 대상자 중에서 지난번 사전 예약 기간 동안
예약을 미처 마치지 못한 대상자와 또 추가 등록된 대상자분들에 대해서 사전 예약이 3일간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누리집을 통해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원하시는 예방접종 센터를 선택해서 접종 일정을 예약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잊지 마시고 예방접종을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 사례에 대한 주간 분석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방접종 1,880만 건 중 이상반응은 8만 4천 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약 0.45%입니다. 신고 사례 중 95.1%는 근육통, 두통 등 일반 이상 반응 사례였으며 나머지 4.9%는 사망 또는 아나필락시스 의심 등 중대한 이상 반응 사례였습니다.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사망자는 335명이며 아스트라제네카 142명, 화이자 192명, 얀센 1명, 그리고 모더나는 없었습니다. 지난주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기간입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은 0.1%로 그 이전 주에 비해서 그 이전 주가 0.4%에 이전 주가 0.46%였는데 이에 비해서는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안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이상반응 대응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접종 완료자분들은 예방접종 후 15분에서 30분간은 접종기관에 머무시면서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시고 또한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은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됩니다. 또한 그 접종 후에 최소한 3일 정도의 기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관찰해야 하고 또 고열이 있거나 좀 평소와 좀 다른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시거나 가까운 응급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과 같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기반의 백신 접종 후에는 4일에서 4주 사이에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의심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럴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으시고 또한 해당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신속히 그 이상 반응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의심 증상으로 그 접종 후 4일 이내 호흡곤란, 흉통, 그리고 지속적인 복부 통증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또 다리 붓기와 같은 그런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종 후에 좀 아주 심하거나 또는 2일 이상 그 지속되는 두통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경우에 진통제로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접종 이후에 그 접종 부위 외에 그 멍이나 출혈이 생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망 및 중증 아나필락시스 이상 반응 신고 사례 관련하여 인과성을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19회에 걸쳐서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 및 중증 사례 563건,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274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심의 사례 중 92건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19차 피해조사반 회의에서는 사망 42건, 중증 사례 59건 등 그 신규 사례 101건과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44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신규 사망 사례 42건의 평균 연령은 79.7세였고 이 중 41명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받은 백신은 화이자가 30명, 아스트라제네카 12명이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 사례 41건은 예방접종과 그 사망과의 인과성을 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추정 사인의 상당수를 차지한 급성 심장사, 급성 심근경색,
폐혈증 등은 백신 접종보다는 그 기저질환 또 고령에 의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서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보류된 한 건은 최종 부검 소견 확인과 같은 그 추가 자료 보완을 통해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신규 중증 사례 59건의 평균 연령은 76.2세였고 이 중 56명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 후 증상 발생까지 평균 소요 시간은 7일, 그리고 접종받은 백신은 화이자 43명, 아스트라제네카 15명, 얀센 1명이었습니다. 중증 사례 56건의 추정 진단명에 대해 기저질환의 영향과 백신 접종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56건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해당 질환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였고, 보류된 사례 3건은 의무 기록 등 그 추가 자료를 보완하여 재논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44건 중 16건에 대해서 인과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지난 1주간의 그 코로나19 발생 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최근 1주간 1일 평균 491.6명으로 지난주 대비 10.6%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어학원과 주점 관련으로 집단 감염 발생이 좀 증가한 가운데서 제주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 모두 전주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그 1일 평균 42.3명으로 지난주 대비 59.1% 증가하였습니다. 고령층에 대한 예방접종 확대 이후에 주간 사망자는 1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치명률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1주간 교회와 교육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 속의 감염, 그리고 가족과 지인, 직장 등 소규모 접촉 감염이 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집단 발생과 병원, 요양시설은 또 소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그 주요 위험 요인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7월 1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과 사적 모임 제한이 완화되고 이동량과 접촉의 빈도 등도 좀 더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지자체별로 유증상자 검사를 좀 강화하고 유행 지역에 대해서 지자체 판단에 따라 거리두기를 상향하게 됩니다. 휴가 기간은 좀 분산하고 분할하여서 사용하여 주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광지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 사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고, 또 감염 취약시설은 선제적 검사를 지속적으로 계속 시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난 1주간의 발생의 증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주간의 발생 동향은 연령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60세 이상의 연령대의 경우 지속적인 환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예방접종 인구가 비교적 많지 않은 60대 미만의 연령대에서는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양쪽의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지난주 환자 수가 다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상당 부분 진행된 60세 이상에서는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그 50세 이하의 연령대에서는 그 증가하고 있었던 그런 양상입니다. 이는 또한 백신의 효과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1주간 그 확진자 발생이 가장 많은 연령대로는 20대가 많았습니다. 모두 636명이었고 50대가 630명, 40대가 602명, 30대 554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증가가 있었던 20대 연령의 경우에 직전 1주간 대비 확진자 수가 112명 증가하였습니다. 감염 경로를 분석한 결과 20, 30대의 확진자는 음식점,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지인 간 전파가 많았고, 40, 50대의 확진자는 종교활동과 직장 등을 통한
집단 감염이 좀 더 많았습니다. 충분한 예방접종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에서 그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까지 마스크 착용, 그리고 충분한 환기, 유증상 시 즉시 검사받기 등의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변이 바이러스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1주 추가로 확인된 주요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267명으로 유형별로는 알파형이 189명, 베타형이 1명, 감마형이 4명, 델타형이 73명이었습니다. 이 중 71명의 사례는 해외 유입 사례였고 196명은 국내 감염 사례였으며 국내 감염자들의 신고 지역은 경기도가 48건, 서울 28건, 대구 22건 등이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주요 집단 사례는 모두 26건이 신규로 확인되었고 알파형이 22건, 델타형이 4건이었습니다. 신규 집단 사례 관련으로 총 확진자는 390명이었고 집단 사례 한 건당 평균 발생 규모는 15명이었습니다. 한편 지난 5월 4일부터 총 21번에 걸쳐서 부정기 항공편으로 국내에 입국하신 인도 제외 국민은 총 3,435명으로 현재까지 입국 및 격리 단계에서 82명이 확진되었고 변이 바이러스는 22명에게서 발견되었습니다. 최근 유흥시설과 또 주점 관련 집단 감염이 좀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주의 상황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월 이후에 유흥시설과 주점 관련 집단 감염은 총 19건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유흥시설 관련이 14건, 주점 관련이 5건이었습니다. 주요 집단 감염 사례는 전남 순천시 호프집 관련으로 시설 이용자가 유증상 상태에서 주점 및 다수의 유흥시설을 방문하여 초기 전파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또한 이후 종사자와 가족을 통해서 전파된 사례입니다. 모두 5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전남 여수시 유흥주점 관련은 시설 종사자가 또한 유증상임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지속하면서 종사자와 이용자 등에게 전파가 이루어져서 6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두 사례 모두 음식물 섭취와 음주, 장시간 대화와 같이 비말 발생이 좀 용이한 상황에서 또 불충분한 환기로 인해서 전파가 촉진된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유흥시설과 주점 등의 시설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드립니다.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등과 같은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기침과 발열 등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 즉시 검사를 받으시고 또한 다수가 모이는 그런 실내의 공간을 방문하는 것은 자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실내 공간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되고 장시간 머무르지 않으셔야 됩니다. 또한 음식물 섭취 중에는 대화는 최소화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시설 관리자와 종사자께서도 방문자 중에서 유증상자의 출입을 제한하시고 방명록 관리 그리고 주기적인 환기를 시행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마스크 착용의 세부 지침에 대해서도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최소한의 개인 방역 수단으로서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1차 예방접종자를 포함한 모두가 지켜야 할 그런 의무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또한 실외 공간이라 하더라도 집회, 공연, 행사나 실외 야구장, 축구장, 공연장, 놀이시설 등의 유원시설, 그리고 시장 등 쇼핑 공간과 같이 다중이 밀집하는 그런 경우에는 1차 예방접종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은 그 과태료 부과 여부와 별개로 하여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실 것을 강하게 권고드립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은 방역 대응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회 전반에서의 상황을 고려한 협의된 조치입니다. 하지만 다소 완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지역별로 시행되고 있는 거리두기 단계별 이행에 필요한 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되어야 됨을 강조드립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모두를 위한 안전의 확인이 더욱 필요합니다. 저희 방역당국은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추진하면서 예방접종을 통해 사회의 집단 면역 수준이 향상되는 시점까지 방역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힘드시겠지만 아직은 감염의 위험에 대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바로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브리핑 때문에 중간에 말씀이 끊겼는데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교수님께서도 최근 들어서 주말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확진자가 좀 늘어난 것 같다, 규모가 좀 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전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관련 통계가 나왔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가 491.6명으로 11%, 10.6%가 전주 대비 지금 증가를 했다고 하던데 지금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난주에는 직전주에는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여전히 위험도가 높은 수준이다. 물론 그 이전에는 한동안 평일 기준으로 700명대 신규 확진자 규모를 안팎을 보였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됐지만 여전히 위험도가 굉장히 높다. 특히나 뭐 최근에 대전 그 교회발 집단 감염 같은 경우에도 알파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그 경기도 어학원 관련돼 있는 집단 감염 같은 경우에도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변이 바이러스 요인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은 오랫동안 장기화된 이런 양상의 변이 바이러스 요인이 같이 가세를 하면서 신규 확진자 규모가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최근 뭐 브리핑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감염 재생산 지수도 거의 1에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위험도가 상당히 높다. 근데 우려스러운 부분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가 되면서 7월 1일부터 적용이 될 걸로 지금 발표가 됐거든요. 이런 방역조치 완화가 여기에 더해지면 그 다음에는 새로운 양상으로 국면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우려스러움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 해외 유입 사례가 일일 평균 42.3명이고 59.1% 증가했다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지금 델타 변이가 확산하는 추세여서 더 우려스러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비단 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가 영국하고 인도 같은 국가들이고 일부의 유럽 국가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비단 이런 국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80여 개 국가에서 델타 바이러스가 확인이 되는 만큼 전세적인 유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유입 사례에서 델타 바이러스가 차지하는 부분이 점점 증가할 것이고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서 유입되는 확진자 수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철저하게 방역 관리가 안 된다라고 하면 변수가 생기고 구멍이 뚫리게 되면서 심각한 어떤 지역사회, 우리나라 지역사회 내에서의 델타 바이러스 변이의 유행도 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해외 유입 사례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어떤 보완책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뭐 최근에 뭐 발표된 것처럼 뭐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하는 그 확진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강화된 방역 조치가 취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최근에 뭐 그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도 있거든요. 모든 해외 입국자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인도 목적이나 아니면 인도적 방문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목적 사업이라든가 학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네. 이러한 부분이 사소한 부분에서 변수가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가격리 면제 조치 같은 경우에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방역 상황 통계 새로운 내용이 많이 나와서 그 관련해서 그 위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또 나온 게 최근 일주일 동안 그
확진자 가운데 가장 많은 연령대가 20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근데 20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백신을 그러니까 백신을 맞지 못한 사람이 많은 연령대지 않습니까? 지금 뭐 최근에 앞서 발표한 것처럼 20대, 30대 젊은 층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로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유흥주점이라든가 아니면 음식점이라든가 카페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크를 벗는 환경에서 특히 이런 어떤 일상적인 꼭 필요한 일상생활 이외의 다른 공간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특히 여름철 맞이해서 많이 외출도 많아지고 이런 부분도 같이 많이 맞물리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방역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부터 새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세요? 일단 지금 시점에 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안이 적용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정부의 목표대로 조만간 한두 달 또는 두세 달 후에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에 상당히 많은 비율이 백신 접종을 맞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시점에 맞춰서 점차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게 맞지 지금 1차 접종자 기준으로 한 30% 정도인데 2단계에서 갑자기 방역 조치가 크게 완화되면 해외에서 이스라엘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도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크게 확진자가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물론 해당 국가 같은 경우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크게 유행을 하면서 작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알파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좀 부적절해 보인다. 조금 한두 달 또는 두세 달 후에 점차적인 방역 조치 완화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물론 다음 달 1일부터 방역 조치, 방역 수준이 좀 완화가 되지만 충남 등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2주간의 적응 기간을 일단 두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이른감이 있다.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까지는 좀 현재 강화된 거리두기 체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2주간의 이행 기간이 있습니다만 그걸로 불충분할 것 같다. 물론 전면적인 방역 조치 완화보다는 다소 그래도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단계보다는 완화된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가 경각심 완화하고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경제적인 면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일단 우려되는데도 불구하고 거리두기를 조금 더 완화를 한다는 건 그만큼 우리 방역 체계가 이걸 좀 버틸 수 있다라는 생각도 있었던 걸까요? 그게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도 실제로 우리가 감당 가능하다. 그러니까 방역적인 측면이라든가 의료 시스템이 감당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완화 조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변이 바이러스 위험도가 상당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앞서 제가 잠깐 언급드렸지만 지금 경기도 어학원 관련 확진 경향을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감염자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22일 날 지표 환자가 나왔는데 그 무렵에 원생들에서 다수가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처음 지표 환자, 그러니까 그 홍대 앞 주점에서의 모임과 관련성이 이전부터 어떤 발생을 한 게 아니냐라는 추정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갑자기 급속하게 확산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이 얘기는 언제든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학원 같은 경우에 우리 학생들이 비교적 마스크 착용도 잘 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와중에서도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라는 어떤 반증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또 방역 조치 완화, 특히 이행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일단 방역 당국의 입장에서는 오는 9월까지는 전 국민의 70% 정도가 1차 접종까지는 마칠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11월이 2차 접종까지 마친 접종 완료자 집단 면역 형성 시점으로 놓고 있는데 일단 변이 바이러스 우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1차 접종만 하고 나서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예방 효과가 확연하게 좀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백신의 종류랑 상관없이 1차 접종만 했을 때는 평균 한 30%대 정도의 예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접종까지 완료를 해야지만 보통 60%대에서 한 90% 사이의 어떤 예방 효과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차 접종까지 완료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앞서도 계속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지배종 또는 우세종이 될 시점 같은 경우에도 한 8, 9월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임상 증상 자체가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약간 다르다. 그러니까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감염이 됐을 때 발열, 기침 또는 뭐 후미각 상실 등의 임상 증상을 보이는 반면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인후통, 두통 뭐 이런 증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감기와 굉장히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보다 더 유사하다라고 보고 있고 8, 9월 달에 우리나라에서의 환절기가 돌아오게 되면 진단검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이 시점에 맞춰서 급속히 확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요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마지막으로 또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려를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또 주장하시는 전문가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특히 그 백신 접종, 1차 접종이라도 하면 그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감염은 되더라도 중증이나 사망으로까지 이르는 치명률은 좀 확연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의료 체계가 잘 그런 그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만 된다면 지나치는 우려는 또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씀도 일정 부분 맞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거의 100% 완료된 상황이 아니고요. 그 단계별로 만약에 50%까지 백신 접종을 맞았다고 하면 나머지 50%의 국민들은 접종이 안 이루어진 상황이거든요. 이 경우에는 급속하게 미접종자들에서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파력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기존 바이러스의 한 3배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급속하게 의료 시스템에 어떤 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단 거의 특별한 이유를 제하고 전 국민의 100%에 가까운 백신 접종률을 보였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우려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에 미접종자군이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좀 들어보면 예방접종, 백신 접종 속도를 빨리 높이고 그 사이에 개인 방역 수칙도 철저하게 지키는 게 유일한 해법이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된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네, 모레까지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평화의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은 날이 맑아 보이는데 일부 지역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한 볕 아래 현재 서울 기온 28.3도까지 올라 무척 후텁지근한데요. 30도 안팎의 더위 속 내륙 곳곳으로는 산발적인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전남 보성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어제보다 많은 양의 소나기가 내리겠고 시간당 3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습 소나기에 대비해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들어서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진 내륙 곳곳에 산발적인 소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한 비구름은 현재 호남과 그리고 영서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15에서 2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중부와 호남, 영남 서부 내륙에 10에서 60mm로 지역 간의 강수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내일도 낮 동안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중부와 호남, 경북 북부와 경남 서부 지역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외출하실 때에는 우산을 꼭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한낮에는 오늘만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29도, 대전 30도, 대구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까지 곳곳에 소나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주 후반까지 내륙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사이에는 제주도에 지각장마가 시작됩니다. 이후 주말 동안 내륙도 점차 장마권에 들겠는데요. 장마의 시작과 함께 집중 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장마 대비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평화의 공원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중사 유족 측이 오늘 첫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국방부 조사본부는 공군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을 형사 입건하고 15비행단 운영통제실장 등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 중입니다. 국방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윤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숨진 공군 중사의 유족들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고요. 회견 내용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기자회견에 나선 공군 고 이모 중사의 부모는 군의 늑장 수사 결과를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국회 차원의 조사를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고 이 중사의 부친은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지시한 점을 믿고 국방부의 수사를 지켜봤지만 지금은 절박한 한계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20비행단의 초동 수사 부실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해 형사적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다가 단 한 명만 입건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현재 국방부 조사본부와 감사관실 차원의 조사 대신에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만연해 있는 낡은 병영 문화의 악습을 촘촘하게 점검해서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회견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입은 지 118일, 사망 38일 만에 이루어졌는데요. 고 이 중사 아버지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수사심의위원회가 그저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방패막이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본론을 말씀드리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지금의 국방부 수사본부와 감사관실 차원의 조사는 부적절하고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을 형사 입건하는 등 추가 조치도 취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오늘 이 공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의 초동 수사를 맡았던 제20전투비행단의 군사경찰대대장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조사본부는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정리해 오늘 중으로 국방부 검찰단의 사건 기록 일체를 송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사본부는 지난 25일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위원회는 직무유기로 형사 입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조사본부는 이 의견을 받아들여서 형사 입건을 결정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이후 전속해간 이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2차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운영통제실장과 레이더 정비반장을 피의자로 전환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 관련 피의자는 모두 2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유족 측은 이미 피의자 신분인 제15특수임무비행단의 대대장, 중대장과 함께 운영통제실장, 레이더 정비반장을 추가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유족 측 변호인인 김정환 변호사는 국방부 감찰관실이 직접 확인한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수사로의 전환과 고발 여부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 건 이 역량과 의지가 부족하다면서 이 국방부 검찰단의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군은 수사 초동 조치가 미흡했던 20전투비행단의 군사경찰 대대장과 수사계장, 공군본부 법무실, 국선 변호사 등 4명을 보직 해임 조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오늘 오후에 출범해 첫 회의를 열고 있어서 그 결과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전현직 직원들의 새로운 조직적 투기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LH 직원들과 친척, 지인 등 수십 명이 부동산 개발 관련 회사를 별도로 설립해 조직적으로 투기한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가담한 사람들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남 지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LH 전현직 직원들이 공인중개사와 결탁해 투기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개발 제한 지역이나 맹지 등 가치가 낮은 땅 42곳을 싸게 사들인 뒤 수년 내로 개발이 진행될 것처럼 속여 비싸게 판 혐의를 받는 기획부동산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기획부동산 법인 12개를 설립하고 운영한 법인 관계자 15명을 사기와 방문 판매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붙잡아 대표 등 임원진 4명을 구속했습니다. 배달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소비자 폭언을 들은 분식점 점주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자영업자들이 쿠팡이츠의 약관을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전국 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등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츠 배달앱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자영업자들이 일방적으로 부여되는 배달앱 리뷰와 별점 때문에 소비자들의 무리한 환불 요구와 폭언,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에 일어난 네이버 직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노동조합이 회사가 방조한 타살이라며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은 오늘 네이버 본사에서 최종 진상 보고서를 발표하고 동료 등 60여 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 이미 가해자로 지목된 임원 외에 다른 임원의 직장 내 괴롭힘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임원은 다른 동료에게도 폭언과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을 일삼아 수차례 문제가 제기됐지만 최인혁 네이버 최고 운영 책임자 등 경영진이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2일 이후 실종된 분당 서현고등학교 3학년 김휘성 학생이 오늘 새벽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된 지 엿새 만이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2일 학교에서 나온 뒤 연락이 끊겼던 김휘성 군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행적이 사라진 지 엿새 만입니다. 발견된 곳은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연수원 앞 야산 산책로 근처입니다. 마지막 모습이 확인된 분당구 서현동 서점 근처에서 직선거리로 3km 남짓 떨어진 곳입니다. 경찰 요청으로 투입한 민간 특수수색견이 발견했는데 경찰은 현장 감식을 마친 뒤 김군 시신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타살 혐의점이 발견된 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군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서도 범죄에 연루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군은 지난 22일 방과 후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집에 가겠다는 메시지를 남긴 뒤 학교를 떠났습니다. 분당구 서현동의 한 서점에서 문제집 5권을 사고 근처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것을 끝으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김군 휴대전화는 학교 책상 서랍에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시각을 포함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족 동의를 거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도 의뢰할 예정입니다. YTN 나희인입니다. 법원이 후배 기자를 오랫동안 성추행한 언론사 간부에게 위자료 수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경제지 기자 A씨가 직속 상관이었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성희롱 논란으로 고발당한 방송인 박나래 씨가 경찰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박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 유통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접수된 고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논란이 된 유튜브 영상을 분석하고 박 씨를 불러 조사한 결과 박 씨의 행동을 음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직 부장검사가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돼서 경찰이 처음으로 검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 A 부장검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사 사무실에 대해 처음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과 검사의 수평적인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YTN이 국내 뉴스 채널 가운데 KBS에 이어서 채널 선호도 2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올해 2분기 만 18세 이상 3,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14%가 YTN을 즐겨본다고 답해 16%로 1위에 오른 KBS에 근접한 2위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선호 채널 없음의 27%로 가장 많이 응답했고 연이어 KBS, YTN, MBC, JTBC, TV조선, SBS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조사 대상은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했으며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8%포인트입니다. 미국 정보당국이 미확인 비행 물체 UFO에 대한 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궁금증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외계인의 존재에 대한 의문만 키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헌 기자입니다. 미 국가정보국은 현지 시간 25일 2004년부터 올해까지 미 군용기에서 관측한 144건의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미 언론에 공개된 영상이 포함됐습니다. They're all going against the wind. The wind's 120 knots from the west. Oh my gosh, dude. Wow, look at it fly. 미 당국은 UFO라는 말 대신 미확인 항공 현상, UAP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144건의 UAP 가운데 수축하는 큰 풍선으로 밝혀진 한 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두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느 범주로 분류할지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미 당국은 UAP의 범주를 세태처럼 레이더 목표물을 방해하는 공중 간섭물과 대기 현상, 미국의 개발 프로그램, 외국 적대 세력의 시스템, 그리고 기타 등 5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중 기타가 UFO와 관련됐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해당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UAP가 포착 가능한 추진력 없이 바람 속에서 정지 상태로 있거나 움직였고 갑자기 기동하고 상당한 속도로 이동하는 등 첨단 기술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UFO 음모론을 잠재우기 어려운 설명입니다. Ever since they had Roswell, they've known a lot more than they ever told the public. But they're trying to do it now so the public won't get mad at them for all the stuff they have done without telling the public. 이번 보고서는 미 정부가 그동안 분석한 UAP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법률에 따라 일반에 공개된 첫 보고서입니다. 보고서가 UFO 음모론과 불안을 진정시키기보다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일자 미 당국자는 지속적 연구를 위한 투자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YTN 이동헌입니다. 지난 2018년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리셉션의 한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많은 해외 귀빈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 나란히 취재진 앞에 섰는데요. 아베 총리는 이어서 북한 김여정 부부장도 참석했던 개막식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비교적 밝은 표정이었는데 그리고 3년 반이 흐른 지금 도쿄올림픽 개막을 20여일 앞두고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개막식 참석 여부가 관심을 끄는 건 역시나 악화한 한일 관계 때문이겠죠. 독도나 역사 문제로 위태위태하던 한일 관계는 2019년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이 일방적으로 수출 규제에 나서면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습니다. 그 여파 속에 최근 G7 정상회담에서도 한일 정상 간 약식회담이 불발되기도 했습니다. 약식회담이 불발된 경위를 놓고도 진실 공방이 벌어졌죠. 일본이 독도 방어 훈련을 빌미로 일방적으로 회담을 취소했다고 우리 외교부가 비판하자 일본 정부는 즉각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일본 언론을 통해서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참석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지난 15일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방일하는 방안을 한국 정부가 타진했고 일본이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당일 오전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가토 관방장관이 직접 나서서 사실이 아니라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이번에는 일본 교도통신에서 비슷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역시나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을 가정하고 사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개막식 참석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의 구체적인 발언까지 소개하면서 무게를 더했습니다. 일본 매체들의 잇따른 보도에 우리 정부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광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최근 YTN에 출연해서 들은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고 대신 장관님께서 가신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정리가 된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한 달 전에 사실 대통령님 일정이 그렇게 확정되지는 않을 것 같고 저도 뭐 들은 바는 없고요. 그것은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무조건 가서 참석하는 거고요. 자, 일단 참석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지는 않은 건데요.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개막식 참석,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60.2%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찬성은 이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여론조사에 숨은 민심 분석해보겠습니다. 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앞서 박상현 앵커도 설명을 좀 해줬는데 도쿄올림픽에 문재인 대통령이 갈지 말지에 대한 국민 여론을 좀 물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방일 찬반 조사를 지난 금요일 날 YTN 의뢰로 했는데요. 반대 의견이 60.2%, 찬성 의견이 33.2%로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의 거의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뭐 연령별 그리고 지역별 또 이념 성향별 지정당별 뭐 거의 고르게 반대 의견이 과반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교수님 이거를 어떻게 좀 분석을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원래 일본에 대한 여론조사는 뭐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오는 경우 별로 없죠. 예. 복합적으로 봐야 할 텐데 우선 그런 면도 분명히 있고 또 그동안 뭐 일본과의 관계가 굉장히 불편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결국 개선될 여지는 아직 보이지 않고요. 또 지금 일본이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여전히 이렇게 표기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데 대한 부정적 여론도 존재하고 뭐 그런 것들이 모두 복합되어서 결국은 이런 부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이렇게 부정적인 여론이 높습니다. 방일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에 참석을 한다면 여론에는 지지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서 특히 반대 의견이 높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특히 70%가량이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층이 64.7%로 가장 높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적극적인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연령대 40대도 71.5%가 반대하고 있고 20, 30대도 한 55, 60%가량 그리고 50대, 60대도 반대 의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반을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여당의 고정 지지층, 집토끼층이라고 할 수 있는 계층은 반대가 매우 높고 그렇지 않은 계층도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할 텐데요. 네. 그렇지 않고 뭐 일본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또 방문을 한다라고 하면 지지율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집권 2년차 때 이미 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대법원 판결 문제 때부터 한일 관계가 악화됐었고 또 아베 정부가 이제 반도체 소재 수출 제재를 한 이후에 지금 스가 내각에서도 계속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특히 뭐 올림픽에서는 지금 독도 문제까지 거론이 됐고 정세균 전 총리 등이 이 문제를 굉장히 강하게 입장 표명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본의 변화가 없이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수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뭐 원칙적으로는 그런 기본적으로는 같은 생각이지만 지금 현재 이제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에 들어오면서 한일 관계를 좀 해결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었죠. 이대로는 어렵다. 특히 이제 한미일 관계가 결국 앞으로 한미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향을 작용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물밑 교섭이 물론 이제 중요하겠지만 지금 일본의 입장은 지금 올림픽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이 특히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국 대통령이 참석을 하지 않고 장관이 참석한다? 이러면 특히 이제 축제 무드로 치러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테니까 일본 측에서 일정한 양보를 할 수 있도록 뭔가 조금 물밑 교섭이 이루어지면 문재인 대통령이 방일해서 결과를 얻어낸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 누락으로 지연됐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2명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가 시작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권익위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전원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전수조사 일정과 방향 등을 논의했는데요. 브리핑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현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장 김태형 상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등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수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지난 6월 11일 국민의힘으로부터 소속 국회의원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요청을 접수하고 6월 17일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일부 제출받았습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조사 범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6월 21일 국민의힘에 미제출된 가족에 대한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며 6월 24일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받았습니다. 금일 국민권익위원회 수시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수조사 요청 접수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조사 착수 및 대상, 범위, 방식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논의 결과 의원 및 가족 총 435명 중 427명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 일부 동의서가 미제출된 상황이긴 하나 제출률이 98.2%로 더불어민주당의 제출률 99.3%와 유사한 수준임을 감안하여 조사 범위의 공정성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보아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조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 대한 조사 대상, 조사 범위, 조사 방법 등은 앞서 실시한 더불어민주당 조사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조사 대상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1명과 그 배우자, 직계 좀비속 등 총 427명입니다. 참고로 최근 국민의힘으로 소속을 변경한 홍준표 의원과 그 가족 등 총 5명에 대해서는 조사 진행과 조사 결과 발표 시에 국민의힘에 포함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사 범위는 부패방지 권익위법,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공소시효를 감안하여 최근 7년 내의 부동산 거래 보유 내역 전체입니다. 조사 방법 역시 지난 더불어민주당 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으로 부동산 보유, 거래 내역 등에 대한 서면 조사, 현지 실태 조사, 금융거래 내역과 소명 요청 등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조사 기간은 6월 29일부터 한 달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는 권익위 전원위원회를 거쳐 확정하되 법령 위반 의혹이 있을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동일하게 경중을 고려치 않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비공개로 신속하게 송부하고 국민들께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부동산 거래 조사 범위와 조사 결과의 여야 공정성 확보와 동일한 잣대의 적용을 위하여 비교섭 단체 5개 정당의 의원 및 가족들은 100%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모두 가족들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한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안성욱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 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조사 당시와 마찬가지로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고 관련 직무 일체를 회피하였습니다. 근본 조사의 경우 국민권익위 공무원 행동 강령상 의무적 회피 대상은 아니었습니다만 여야 간 동일한 조사의 조건을 보장하기 위함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직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여야 동일한 잣대로 공정하고 엄격하게 조사할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 들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의원과 가족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시작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일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지만 제출률이 98%를 넘어서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대상과 범위, 방법 등은 민주당 조사와 동일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교수님, 일단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부동산 거래 조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그리고 다른 야당들보다는 좀 늦게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아무래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이제 뭐 좀 늦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는 제출하고 싶지 않아서겠죠. 처음에 국민의힘에서 몰라서 무슨 감사 받겠다 그랬겠습니까? 안 하고 싶었겠죠. 그리고 그 이면에는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전수조사를 밀어붙인 이유가 상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 더 문제가 많을 것이다. 부동산 문제는. 네.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특히 강력하게 뭐 탈당 권유도 하고 막 제명하고 그런 것을 한 이유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문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있는 그대로 모든 분들이 다 정보 제공하고 동의서를 제출하고 받아야죠. 이제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네. 네. 앞서 지금 국민의힘의 조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받기 싫다고 그러니까 조사를 받기 싫어서 아마 그랬을 거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표면적으로 일단 내세운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좀 편향성 우려가 있다. 그래서 권익위 조사를 받고 싶지 않다라고 밝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것도 전혀 뭐 타당치 않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한때는 전현희 위원장이 괜히 직무에 이번에 관여하겠다 이래가지고 회피하지 않겠다 이래서 뭐 불필요한 오해를 낳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전현희 위원장이 회피하겠다 네. 이렇게 한 것도 뭐 좀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예. 네, 국민권익위 조사 관련해서 여야의 상반된 입장이 있어서 일단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각이 앞서서 일단 부동산 문제니까 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기표 전 반부패 비서관 논란은 어떻습니까? 좀 어느 정도 일단락 될까요, 사퇴로? 조금 문제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롭게 드러난 것이 이제 재산 신고 과정에서 누락된 게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으면 재산 신고 관련 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청와대 해명이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을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검증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누락된 것을 보도한 언론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만 띄워봤으니까 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검증이 불가능하다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신고한 대로 그것이 맞는지 사실관계가 들어맞는지 부합하는지 그걸 확인하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검증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신고한 대로만 받아들인다. 그러면 검증 과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너무 청와대가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다. 또는 정무적 판단도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여지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특히 이 김기표 전 비서관이 임명될 당시가 한참 LH 투기 의혹이 불거져서 당국의 그런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그런 경각심이 커질 때였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비서관 이상 전수조사를 한다 얘기했고 이런 또 한때 또 왜 이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10억대 부동산을 하면서 많은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슨 법적인 문제가 된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이걸 검증을 해보면 50억대 대출을 받아서 상가를 샀다. 이런 것이 분명히 나올 텐데 그러면 이건 국민 정서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질 것이다라는 걸
한 수 두 수 앞을 내다보고 예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보고서 뭐 투기가 아니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넘어갔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아니한 정치적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관련 발표가 있어서 이 내용들 좀 집중적으로 먼저 다뤄봤고요. 이어서 대통령 지지율과 좀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6월 4주차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긍정평가인데요. 39.6%로 지난주와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도 0.1%포인트 하락한 56.6%였으니까 거의 횡보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주초에는 청와대가 이제 청년 비서관에 96년생 박성민을 임명했고요. 그다음에 수요일 날 대체공휴일법 국회 상임위 통과. 그래서 주초 중반까지 그리고 이제 목요일까지는 40.2%를 기록하면서 강세를 기록했는데 조금 전 언급하셨던 반부패 비서관 투기 논란 때문에 주 후반에는 좀 약세를 기록했고요. 또 그 화요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성김 미국 대북 특별 대표 이제 접견 소식이 이어지면서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는데 이제 주 후반에는 북한의 반응도 부정적인 이제 보도가 좀 있었고 이 반부패 비서관 투기 논란 때문에 주 후반 약세를 기록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주 전체 집계는 지난주와 횡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대표님 정당 지지율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상승세를 이제 이어가지 못했는데요. 1.7%포인트 하락한 38%를 기록했고요. 민주당은 0.3%포인트 오른 29.7%, 국민의당도 0.4%포인트 오른 7.1%를 기록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권익위 부동산 이 부분은 이제 이번 주 들어서는 일단락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는 계속 이에 대한 여당 그리고 이제 다른 야당 진보 야당들의 공세가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전 총장 그 엑스파일 논란 그리고 윤 전 총장의 입당이 조금 미뤄지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면서 국민의힘이 컨벤션 효과로 최근 좀 올랐었는데 주춤한 그런 한 주간을 나타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정당 지지율 그리고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살펴봤는데 그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에 접어든 그 형국입니다. 특히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언제 뽑느냐를 놓고 논란이 좀 많았었는데 결국은 종지부를 찍었지 않습니까? 원래대로 9월 달에 후보를 뽑는 걸로. 그게 좀 그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게 이제 송영길 대표는 이제 원칙대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9월로 하는 것도 원칙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도 원칙이 둘 다. 그러니까 이제 원칙의 승리라기보다는 이재명계의 승리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반대론이 많이 비등했지만 결국 이재명 대세론을 꺾기는 어려운 뭐 그런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그러니까 원칙론이 아니고 이제 문제는 이제 이재명 대세론이 이제 확실하다 이런 것이 확인되었지만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반대로 그대로 가면 얼마 전 서울시장 경선에서 보는 것처럼 야권은 굉장히 역동적인데 지금도 야권은 뭐 더 변화될 가능성이 많고요. 여권은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세론이 꺾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별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다시 한번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죠. 그게 큰 숙제가 남아 있는 거죠, 부분이. 알겠습니다. 대선 주자들 좀 지지율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요. 함께 지금 띄워주시죠. 지금 보면 홍준표 의원과 추미애 전 장관이 깜짝 상승한 모습입니다. 이건 어떤 이유로 좀 봐야 될까요? 아시다시피 홍준표 전 대표는 지난 목요일 날 이제 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결국 국민의힘에 복당이 됐죠. 그리고 마침 윤석열 전 총장이 최근에 엑스파일 또 국민의힘 입당이 좀 늦어지면서 소강 상태를 나타내면서 하락한 지지율을 홍준표 전 대표가 좀 흡수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도 소폭 상승한 모습들이 여러 조사기관들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전 총장 다음으로 홍준표 전 대표가 2위로 뭐 공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이 최재형 원장이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의 지지율이 조금씩 상승을 하면서 이재명, 이낙연 그리고 그 다음이 추미애에서 3위 싸움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지금 약간 지지율이 최근 들어서 좀 하락한 정세균 전 총리는
그래서 이제 이광재 후보랑 좀 단일화를 네.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서 결국 3위 싸움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수 진영도 마찬가지고요. 진보 진영도 3위를 누가 하느냐가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께서 3위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최재형 감사원장이 4위를 표명했습니다. 일단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 그렇다고 대선 출마 가능성까지 닫아두진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인 거죠. 오랫동안 얘기가 나왔었고요. 근데 저는 참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은 임기가 정해져 있고 감사원장 임기가 정해져 있고 특히 정말 뭐 정치적 중립성, 업무의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직위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든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없겠지만 그런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진작 분명하게 나는 정치적 중립을 감사원 독립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임기를 마치겠다 이렇게 분명한 자세를 보였으면 이런 논란이 조기에 종식됐겠죠. 지금까지 끌어오고 그걸 예를 들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만둔다 얘기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이제는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할 것인가가 중요하겠지만 대선 주자로서 얘기하기도 참 명분이 없어요, 사실은. 정치 참여하는 것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선 제일 명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케이스가 다른 것이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는 추미애 장관부터 시작했고 여러 차례 지금 계속 수사를 방해하고 뭐 직무 정지시키고 징계 회부하고 이런 눈에 보이는 압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물론 여권에서 많은 비난이 있긴 했지만 감사를 못하게 할 정도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감사 다 했지 않습니까?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약도 감사했고 조희연 교육감도 감사를 했고 그리고 월성 원전 평가 조약 그것을 또 자료를 검찰에 넘겨서 수사까지 이어지게 하는 그런 데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눈에 띄는 방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뭐 이제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또 그걸 넘어서 또 정치적 참여를 하는 대선 후보로 뛰어들겠다는 그런까지 얘기하는 그 명분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는 사견을 전제로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 정치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내일 어떻게 보면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하는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부정적인 입장이신 겁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계속해서 그렇게 밝혀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 그 윤석열 총장이 수사하고 또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했던 사안들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월성 사건, 원전 평가성 경제적 조작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마무리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진짜로 대선 출마하고 한다면 여권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 봐라 지금 저런 감사 수사가 다 본인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수사가 아니냐 감사가 아니냐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이 지금 마무리도 되기 전에 이와 같이 결국 정치적 색깔을 덧입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보수 유권자들, 보수 국민들이 그분들의 거는 기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의 거는 기대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치적 문제로 풀어야 하는 것들이지 이분들이 나온다고 해서 결국 정권 교체 뭐 확실한 것도 아니고 지금이야 뭐 여론조사에서 나오지만 이거 여론조사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적 사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다수 국민들이 그분들이 나와야 한다고 뭐 요청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분명히 부정적이라는 걸 분명히 밝혀둡니다. 네,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사견을 전제로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말씀하셨지만 일각에서는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리고 아직 뭐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나서겠다고 밝히진 않았지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 모두 어떻게 보면 그 현 여권에서 정치를 하도록 밀어붙인 것 아니냐 이런 그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 과거에 이제 이회창 전 총리도 그랬었고요. 이제 현 정부에서 쓴소리를 하던 뭐 관료들이나 아니면 이제 당내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했던 주요 정치인들이 결국에는 많은 국민들의 이제 관심을 받게 되고 지지를 받아서 출마를 했던 사례들이 이제 많이 있죠. 뭐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라든지 최재형 감사원장 주변에서 특히 아마
독려를 했을 겁니다. 본인의 이제 판단도 중요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점을 임기를 이제 그만두고 이제 그만뒀다라는 점에서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판적인 여론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워낙 국민의힘의 그동안의 잠룡들이 지지율이 이제 안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답답한 보수층이 많은 지지를 보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범야권에서는 압도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지지율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의 엑스파일이 등장한 시점 이후에 이제 최정 감사원장이 또 윤 전 총장의 중간 낙마를 또 우려했던 분들이 분명히 계시니까, 그래서 감사원장의 지지율도 지금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범야권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일정은 민주당보다는 훨씬 뒤의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변수들이 있어서 앞으로 많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권 대선 주자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대표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정세균, 이광재 두 주자가 7월 5일까지 단일화에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정도 힘을 좀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단정하긴 이르지만 이재명 대세론을 흔들 정도는 되게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아까 이제 이 대표께서 3위 주자가 누구냐 굉장히 주목해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1등만 평가받는 이런 상황에서 2등을 누가 하건 3등을 누가 하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단지 이제 경선 과정에서 그야말로 이제 2위가 엎치락뒤치락하고 3위가 또 바뀌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경선 과정에 이제 흥미는 배가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최종적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받으려면 그런 2위, 3위 싸움을 하면서 결국 1위를 누가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차원의 이제 가장 흥미로울 텐데, 현재 봐서는 어떤 시간이 너무 없고, 우선 9월 5일에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너무 없고, 또 경선 방식을 지금 또 경선 방식 룰을 바꾸려고 굉장히 어려운 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는데, 룰을 바꾸려고 또 룰 다툼을 하려면 또 시간이 또 한참 걸리겠죠. 그런 상황에서 새롭게 어떤 흥행 요소를 추가하는 그것도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1위를 바꿀 가능성이 누가 있느냐, 그런 사람이 누가 치고 올라올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 아무리 단일화를 하고 서로 어떤 합종 연행을 하더라도 결국 최종적인 순위를 바꿀 가능성까지는 어려워서 그런 정도에서 흥행 요소는 많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이른바 여권 내에서 이재명 대세론을 꺾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라는 개인적인 분석을 내주셨는데,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을 보면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 결선 투표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1위를 이재명 기사가 하더라도 비이재명계 인사들이 어떻게 보면 연대를 할 경우에 결선 투표에서 승부를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연장선에서 이런 연대의 모습들이 나타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을 내놓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다자 구도든 아니면 양자 구도든 아니면 3자, 5자 이런 다양한 구도에서 이제 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지사는 이제 고정 지지층이 범진보 진영에서 한 절반 정도를 점유하고 있고요. 나머지 절반을 친문 아니면 이제 범문 이런 정치인들이 반분하고 있거나 이제 나눠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지지를 좀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 모으는 측면에 이제 어떤 시발점이 되는 단일화가 아마 정세균, 이광재 두 후보의 단일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미약하지만 오세훈 시장 때처럼 좀 관심 깊게 좀 봐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의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이제 그야말로 이제 여론조사라는 건 늘 바뀔 수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이제 대세론을 꺾기 위해서, 이재명 대세론을 꺾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합종 연행하느냐, 그런 방식이 중요하겠죠. 지금처럼 이제 정세균, 이광재 어떤 정책으로 단일화한다든가 하는,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결국 얼마나 주목할 만한 그런 방식을 써내느냐가,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주요 후보들이 공식 출사표를 던지는 주여서 관심이 큽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많은데, 앞으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여론의 추이가 흘러갈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전국 현안 등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열린 확대 경제장관 회의에서 하반기 우리 경제의 최우선 목표는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이는 완전한 위기 극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위기 속에서 청년들을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서 청년들이 선호하고 또 질 좋은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의 최우선 목표는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이는 완전한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의 고용 감소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룰 것입니다.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경제 활력을 더 높이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2차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청년들은 사회생활의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청년층의 어려움은 곧 부모 세대의 어려움이며 사회 전체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일자리와 주거를 촘촘하게 지원해서 청년을 위한 희망 사다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위기와 불균등 회복 속에서 더 심화되기 쉬운 불평등의 확대를 막는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을 반드시 이루어주기 바랍니다. 집값이 또 올랐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값이 7억 원 선마저 넘었습니다. 1억 원이 오르는데 걸린 시간은 8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조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주택가입니다. 이곳은 서울 시내에서 그나마 저렴한 주택이 있는 일명 노도강 가운데 하나였지만 이젠 그것도 옛말이 돼버렸습니다. 내 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에 더해 재건축 기대감까지 커지면서 집값이 무섭게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호재가 있는 곳들 위주로 문의가 상당히 많아졌고 실제 다세대나 빌라 같은 경우는 매물이 상당히 보류가 들어간 상태이거나. 집값 급등은 노원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수도권 전체가 들썩이면서 아파트 평균 매매값은 사상 처음으로 7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2016년 10월 처음으로 4억 원을 넘은 뒤 5억 원까지는 2년 1개월, 6억 원까지는 1년 11개월이 걸렸지만 7억 원이 되는 데에는 불과 8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국 아파트값도 처음으로 5억 원 선을 뛰어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경기나 인천 쪽에서 집을 사려는 탈서울 내 집 마련이 가속화하는 데다가 GTX 같은 광역교통망 확충에 대한 기대감이 한꺼번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반기 전망도 어두운 편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지만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큰 폭의 조정은 어렵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정부의 공급 대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있는 만큼 금리보다는 공급 부족에 따른 초과 수요 발생이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공급을 확대하기는 어려운 만큼 하반기에도 최근의 상승 추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역시 이처럼 높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조만간 가을 이사철까지 겹치면서 전세난이 더 심각해지면 전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나흘째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생존자 구조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후 숨진 1명을 포함해 사망자는 시신이 추가로 수습되면서 9명으로 늘었습니다. 붕괴 사고 현장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각 일요일에도 구조와 수색 작업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대형 크레인 등 중장비가 동원되면서 콘크리트 더미 등을 드러내는 작업에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잔해 깊은 곳에서 생긴 불도 거의 잦아들었습니다. Now you see a lot more activity on top with the equipment coming through and us moving larger debris. So as we see void spaces, that's where they come through and it's a very, very slow process. 하지만 안타깝게도 생존자 구조나 생존 신호 감지 소식은 좀처럼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잔해 제거가 속도를 내면서 시신 수습 작업만이 간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경우는 절반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전히 150명 이상이 실종자 상태입니다. As of now,
the number of confirmed fatalities remains at 9, and we can now report that we have identified an additional 4 of the victims. We're working to notify those next of kin first. 실종자 가족들은 구조와 수색 작업이 너무 더디다며 불만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소리라도 외쳐 생존자를 찾게 해달라는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일부는 버스를 타고 직접 현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진척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모두 발견할 때까지 수색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러면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연일 30도 안팎의 더위 속에 소나기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 전주에는 시간당 20mm가 넘는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도 후텁지근한 날씨 속에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고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면서 국지적으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하늘에 구름은 많겠지만 자외선에는 여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29도, 대전 30도, 부산 27도로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사이 제주도에는 지각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이후 주말에는 내륙도 점차 장마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